열심히 환자를 보고 최선을 다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잘못되면 내 면허가 없어질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보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 뭐 유퀴즈 나오신 선생님으로도 유명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는 나이가 좀 이제 40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의 분들도 이제 조금씩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건강에 대한 좀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해니까 좀 경각심도 좀 가지자 이런 마음으로 또 모셨는데 저도 뭐 일반인이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응급의학과라면 이 응급의학과가 뭐 다른 과랑 뭐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응급의학과는 이름에 답이 있는 거죠. 응급한 질환을 가장 잘 보는 과입니다. 대부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 2,400여 분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응급실에서 가장 빠르게 급한 상태로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로 오시는 분들을 가장 빠르게 치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치하는 거에 능한 의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중증 질환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 아파요, 뭐 호흡곤란, 감기 증상이 있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긁혔어요, 다쳤어요까지 심하게는 뭐 두드러기 났어요부터 시작해서 발톱 끝에 염증이 생겼어요까지 별걸로 다 응급실에 오시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매니지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뭔가 긴급한 거에 대해서 좀 특화돼 있는 뭐 그런 의사분들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약간 어떤 당황스러운 약간 황당한 그런 것도 다 어쨌든 케어는 할 수 있는. 다 봐드려야죠. 그런 거군요. 봐드려야 되는데 저 한숨 나올 때도 좀 있고요. 일단 저희의 가장 어떤 주요한 분야라 그러면 심폐소생술이랑 뭐 중독학이라든지 이런 뭐 농약이나 아니면 약 같은 거 한꺼번에 먹고 오셨거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전담 분야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모든 넓은 분야를 초기에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데 특화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나 뭐 MRI 이런 것들을 잘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 치료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중요할 것 같아서 아마 그 하루에 어떤 보는 환자의 숫자가 뭐 다른 의사 직군에 비해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글쎄요. 많다. 숫자로 보면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래가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이잖아요. 3분 진료라고도 표현을 하는. 대학병원에 가면 정말 돗대기 시장이죠. 저희 아이도 아픈 적이 있어서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은 양방이라고 그러니까 수술방만 양방이 있는 게 아니고 외래도 양방이 있어요. 뭐냐면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고 둘 다 이제 교수님 얼굴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두 곳에서 진료를 보시는데 이쪽 준비했다가 여기서 아이 보고 뭐 앞으로 며칠 뒤에 오세요. 무슨 약 먹으세요. 딱 하고 옆에 방으로 가세요. 준비하는 사이에 옆에 방 또 보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바쁘게. 그럴 정도로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본다는 게 뭐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환자도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고 환경이 뭐 얘기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 타임이 넘어가면 다시 물어볼 기회도 안 생기고 의사도 자세히 뭔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던 대로 약만 늘리고 가게 되고 그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대학병원을 진료를 봐보신 분이라면 그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만의 좀 기형적인 문화죠.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가 보험이라기보다는 보험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크게 다쳤을 때 크게 사고가 났을 때 크게 아플 때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게 원래 의료보험인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감기 진료를 포함해서 외래 진료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18,000원짜리 진료비를 3,000원만 낼 수 있긴 하지만 진짜 아플 때 중환자실 치료 받을 때는 오히려 혜택이 적어지는 보험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의사를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진짜 아플 때 아직도 큰 중병이 생기면 집안이 풍비확산이 나는 비극이 계속이 반복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암 환자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만 자기 부담을 가지고 나머지는 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험이라는 이름에 조금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내가 다방면의 어떤 그런 뭐 치료나 이런 검진 같은 걸 하실 수는 있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이게 응급실에 갔는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요. 막 이런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수준이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넘겨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수준보다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하고요. 네. 근데 그 응급처치 중에서도 해당 과에서 했을 때 더 전문적이고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골절 같은 경우에 저희도 다 맞추고 뭐 탈구 같은 경우도 맞추고 네. 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뭐 정형외과 뭐 전공의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는 전문의들이 직접 하지만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정형외과 전공의한테 넘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서로 규칙들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여기부터 너희가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진단이 됐고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환자를 받아오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그러면은 그쪽과 전공의들이 내려와서 환자를 보고 뭐 입원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뉴스나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이제 막 아이들이 보통 갑자기 아프니까 예, 맞아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응급실에 갔더니 치료가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받고 뭐 이렇게 네. 계속 뭐 이렇게 뭐 돌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들리다 보니까 예, 환자 뺑뺑이 얘기도 나오고 네. 참 이것도 참 뭔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점점 현장에서 줄고 있고 다른 파트 분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시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소아 응급을 보시려는 분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소아는 또 응급 소아가 또 따로 있는. 네, 왜냐하면 의학은 성인 보는 기준으로 소아를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그러니까 소아라는 게 뭐 초등학생 이상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그런 아이들은 그냥 성인처럼 조금 양 줄여서 보면 되니까 그건 크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정도 말고 이제 학령기 전 예를 들면 뭐 3개월 이하의 영아기라든지 뭐 이런 네. 경우는 정말 매니지 자체가 특수하고 다르거든요. 네. 열이 나더라도 3개월 이하의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서는 6개월까지 좀 넓게 봅니다. 6개월 이하에서 열이 날 때는 엄마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신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개월 이하에서 38.3도 이상 열이 날 때는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매니지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자원들이 급격하게 줄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대 목동 영아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아이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직접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내 환자를 잘못 보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구나. 이전에는 내가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다가 잘못돼도 나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환자를 보고 최선을 다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잘못되면 내 면허가 없어질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이제는 위험한 진료에서 점점 아무래도 생활인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의사로서의 책임을 포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응급실에서 소아과 선생님뿐 아니라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 3년 이내로 갑자기 줄어서 지원율이 2015년에 제일 저희가 지원율이 높았거든요. 지원율이 높았어도 103% 숫자를 조금 높인 정도였는데 그 뒤로 쭉 떨어져서 작년에 60%가 안 됐던 건 그런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TO도 맞추기가 좀 힘든 상태로 네, 계속 응급실에서 몇 년 뒤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보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미 여러 과들이 그렇게 된 과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흉부외과라든지 네. 산부인과라든지 산부인과 중에서 산과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아기를 받아야 되는 과 선생님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는 지방에서 아이를 받을 의사가 없어서 원정 출산을 해야 돼서 출산 시기가 되면 일부러 서울로 올라와 계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고위험 산모를 받을 의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서 산부인과 유튜버로도 유명하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인터뷰하면서 나눠보니까 이제 진짜 서울대 한 분, 연대 한 분 이렇게 고위험 산모를 보실 분 외에는 이제 정말 없다. 네. 그분들도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정말 이제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고 갈 곳이 없대요. 그런 정도로 이제 의료 인프라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뒤에는 진짜 외국 나가서 애 낳는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다가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해결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장 뭐 큰 원인이랄까 뭐 어떤 생각을 좀 이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의료 배분을 조금 뭐 이쪽에다 지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라고 뭐 사실 의료는 다 필수 의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의료 사고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산모의 양수색전증이라든지 이런 0.3%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 돼 있고요. 뭐 근육이 수축이 쫙 일어나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유테라인
톤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언제든지 몇 퍼센트 확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의료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보조해주고 그런 환자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의료적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원래는 의료보험인데 그런 어떤 의료사고 때 의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거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환자가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법적인 부분에 울타리가 되어주면 필수 의료를 하려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보조금 조금 주거나 뭐 진료비 조금 올려주거나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성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는 내 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어떤 형사처벌을 받거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감옥을 가게 될 확률도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예, 많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우리도 그냥 회사원인데 그냥 회사 일 만약에 실수하면은 감옥 가라 이러면은 회사 일 하기 그러면 회사 일 할 수가 없죠. 그냥 최소한의 하고 제일 그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절대 거죠. 사고 안 날 것만 하게 되는 의사들은 이미 그런 환경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면 내가 망신할 수도 있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어.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 과를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산부인과 중에서 산과 의사들이 아예 없어진 지 한참 됐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응급의학과는 이제 시작인 상황이고요. 가장 뭐 이런 것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또 겨울인데 보통 이제 겨울이면 좀 많이 다치는 뭐 이런 것들 좀 있지 않나.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눈길에 뭐 예, 빙판길에 이렇게 눈길, 넘어지셔가지고 빙판길에. 갑자기 뭐 응급실 오시고 이러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좀 그 계절적인 특성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정말 눈이 오거나 빙판이 많이 생긴 날에는 네. 손목골절, 그 대퇴골절이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납니다. 네네. 찔찔찔 거시는 경우 있고 그거 말고 계절성으로 유명한 게 이제 초봄에 사만사온으로 추웠다 덜 추웠다 하는 그 시기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 같은 이런 혈관 질환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급격하게.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그 9시 퇴근이다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7분에 119가 실려왔는데 네.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심근경색 이렇게 온 경우도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밤에 그런 질환들이 이제 아침에 되면서 체온 변화 때문에 일어나면서 확 오거나 아니면은 밤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발견이 늦어져서 쭉 119를 타고 오시게 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계절성,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응급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좀 따뜻할 때는 좀 괜찮나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따뜻할 땐 또 따뜻한 대로 예, 뭐 날씨가 이제 초가을쯤 이렇게 되면 먹고서 탈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게장 같은 경우가 게장 많이 같은 먹고 거. 탈나거든요. 예, 비브리오균이 많이 창궐하는 시기가 되면 온 배드가 다 게장에 의한 장염으로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굴 같은 거 뭐 잘못 먹고. 아이고 어떤 굴도 것도. 많죠. 네. 이게 확실히 그 응급실도 어떤 뭐 그런 추세나 뭐 어떤 이런 계절성 특성이 뭐 네. 있긴 있네요. 사회의 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회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거나 변화가 생기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느낍니다. 바깥의 날씨는 몰라요. 환자가 눈 맞고 와야 우리가 아는데 왜냐하면 보통 응급실은 창문이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연예인 한 분이 뭐 자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랬다든지 그러면 다음 날부터 갑자기 자살 사고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변화들도 응급실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응급실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은 정말 그 막 24시간 뭔가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뭔가 좀 대기도 많이 하시고 막 뭐랄까 뭐 일상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 더 좀 많은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응급실 하면은 이제 다들 대형병원에 엄청 긴 대기 이런 거를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응급실이 다 그렇게 바쁜 거는 아니고요. 예.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때는 안 기다릴 수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떨 땐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좀 적을 거예요. 보통 아프면 그냥 제일 큰 병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네. 문제예요. 대학병원으로 가면 제대로 된 치료도 늦게 받을 뿐더러 환자 취급도 못 받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좀 그냥 뭐 찢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배가 아픈 부분이라든지 뭐 감기가 심한데 정말 밤에 갈 곳이 없어서라든지 그러면 뭐 응급실이 아니라 야간 외래도 요즘 많으니까 365 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새벽이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는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10만 명 도시 정도에 하나씩 보통 배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응급의료 기관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응급실을 미리 좀 알아두셨다가 가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 그거보다 큰 레벨이 지역 응급의료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센터별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조금 이런 심각한 것들을 거. 매니지가 가능한 병원들이 보통 지역 응급의료 센터를 받게 되고요.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우리나라는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권역 응급의료 센터라는 거는 이 권역을 뭐 100만 인구 단위의 권역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사실 걸어 들어온 환자를 받으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119에 실려서 119 대원이 보고 꼭 권역에 가야 될 환자라든지 아니면 그쪽 병원에 다니고 있는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꼭 거기에 가야 되는 환자들 아니면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나 센터에서 먼저 받고 전원을 가야 되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셀렉션 돼서 가야지 되고 항상 비어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게 원래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된 게 이제 대학병원도 경환들 그냥 배 아파오신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응급의료 응급의료뿐 아니라 의료 상황상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3분 진료가 아니라 진짜 0.5분 진료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양방을 뛰어가면서 그런 환자들을 안 보면 이제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응급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을 마다를 못 해요. 근데 제가 매번 이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권역 센터라는 건 걸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우리 애가 아플 때 완전 아기 때 아플 때 네. 그런 좀 큰 병원을 뭐 가까우니까 그냥 막 갔거든요. 왜냐면 정말 찾아보면 3개월 이하 아기면은 그게 의미가 있죠. 한 4살 아, 그렇지 정도. 않고.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은 들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물론 애는 막 아프다고 막 울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간 거예요? 네, 뭐 배 아프고 막 약간 열 좀 나고 그래서 아. 그랬는데 물론 뭐 저도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얘가 막 엄청 막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선 뭐 거기 가서 앉아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대기 시간도 좀 길고 그렇지. 그리고 어느 순간 좀 대기하다 보니까 얘가 좀 진정이 돼요. 근데 새벽 한 4시야. 근데 이제 막 들어가면 네네. 이거 집에 언제 가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좀 받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열 나는 거, 배 아픈 것 때문에 간 거 정도면 네. 이제 뭐 혈변이 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이제 지역응급의료 기관에 먼저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열 조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단순한 림프절염인지 뭐 맹장이 아닌지 이런 걸 진찰을 받고 거기서 진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전원을 가도 늦지는 않거든요. 아니 보통은 응급의료 기관이 있는 시설에서도 소아 맹장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 건 우선 사실입니다. 아프면 우선 들고 우선 차 타고 우선 어디 막 가야 되니까 네. 큰 병원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현재는 의료 질문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119로 넘어가 있어요. 네. 원래는 1339가 있었어 가지고 1339에 물어보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119에서 일반 의료 상담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응급실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119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상담 받고 뭐 심하지 않으면 뭐 집에 있을 수도 예, 있고. 뭐 저는 집에 있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응급실 어디 응급의료 기관급이 있으니까 글로 가라 이런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 어느 정도 그 심각성에 따라서 적절한 곳으로 좀 가라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그걸 환자 이제 분류 네. 트리아지라고 하는데 환자가 트리아지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환자 그렇죠. 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자기 가족 아니면 내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권역 뭔가 진짜 중증 환자들을 봐야 될 셀렉션돼서 와야 될 시설에 걸어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려와야 된다. 예, 그렇죠. 하긴 뭐 실려온 환자들만 그렇긴 보는 게 하죠. 맞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그러니까 저의 경험, 그러니까 가서 좀 이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응급실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냐 막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대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증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더 심한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접수하고 나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최근 한 3, 4년 이내시면 아마 트리아제라는 걸 했을 거예요. 이제는 기관급에서도 다 트리아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간호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간호사나 구조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환자의 바이탈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혈압, 맥박, 그다음 체온 같은 걸 재고 왜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체크하면 이 환자가 중증도가 레벨 1부터 레벨 5 중에 어느 쪽인지가 나옵니다. 네. 그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케이타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 환자가 몇 번째 순서로 가야 될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는 거는 응급한 환자를 우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레벨 1으로 제일 위험한 환자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벨 1이라는 게 당장 급하게 봐야 될 환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환자, 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후에 이제 심한 의식 저하라든지 뭐 부정맥,
흉통 이런 경우가 이제 레벨 2가 되고 10분 이내에 봐야 되는 환자, 그다음 30분 이내에 봐야 되는 레벨 3, 그다음 그 이후에 봐도 되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봐도 되는 레벨 4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레벨 4나 5였구나. 예, 그렇게 됐던 거죠. 예.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애는 뭐 울고 있는데 뭐 이게 크게 뭘 조치를 못 받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보시고 그냥 괜찮으니까 집에 가라. 약간 이런 네.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병원을 잘못 찾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냥 안 가도 됐었는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또 안 가면 또 왠지 좀 네. 마음이 좀 아이도 그렇지만 애 네. 엄마가 더 난리 나죠. 아 그것도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아빠 예.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아, 알아도 당황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애 엄마를 다운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응급실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뭐 레벨 1, 막 2, 막 이런 분들은 정말 시급한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생사가 막 오가고 막 이런 상황일 텐데 네. 이런 분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물론 잘 치료가 되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정말 좀 안 좋은 경우가 되면은 되게 좀 힘드신 경우들도 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환자분들 치료했을 때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몽을 달리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가 보통은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응급실 특성상. 응급실은? 네. 네. 보통은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고 퇴원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의료진들에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빨리 치료하고 빨리 퇴원시키거나 입원시키는 역할이라 그래서 그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드물게 한 번씩 다시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덕분에 살았다 얘기해 주실 때 큰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죠.